오늘의 주제. 영영사전, 영안사전 중에서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영어 공부할 때 한국어의 도움을 받으면 안 좋은가요? Hello everyone! 2023 선임연구원 유니스 초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탈피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사전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 독자 중 한 분이 올려주신 질문으로 시작해볼게요. 토도우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사전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사전에 손때 묻은 만큼 영어 실력이 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영어 탈피의 학습 방법을 보면 사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전 찾을 그 시간에 오히려 영어 탈피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하나는 영어는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체계의 언어라며 또 단어나 문법이 1:1 대응이 되지 않는다며 영어로만 배워야지 한국어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한국어나 한글은 방해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어 탈피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거나 질문을 던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또 외국어 공부할 때 자국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배제하고 영어로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사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가장 효과적인 사전이 무엇인지, 사전이 과연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지 알아봐야겠죠? 사전을 먼저 분류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전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사전, 하나는 동의어 사전이에요. 동의어 사전은 보통 유의어 사전이라고도 하죠. 개념사전에는 우리의 모국어 사전인 국어사전과 미국인들의 모국어 사전인 영영사전, 그리고 그림으로 설명된 사전이 있습니다. 단어가 품고 있는 개념을 설명하는 사전이죠. 동의어 사전에는 국어 동의어 사전, 영어 동의어 사전, 그리고 영안사전과 한영사전이 있습니다. 국어나 영어 동의어 사전은 이해가 가는데 왜 영안사전과 한영사전도 동의어 사전으로 분류되는지 의아하시죠? 한영사전은요, 먹다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지? 영어로는 이시지?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 대한 영어 동의어를 다루고 있고요. 영안사전도 마찬가지로 it은 먹다, 이렇게 영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 동의어가 수록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어 사전으로 분류되는 거죠. 개념 사전을 먼저 살펴볼게요. 국어 사전은 이미 말과 글을 배운 한국인이, 또 영양 사전도 마찬가지로 말과 글을 배운 미국인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림 사전은 글을 아직 모르는 아이들이, 개념이 아직 완전히 서있지 않은 보통 5, 6세 이하 정도의 아이들이겠죠. 이 아이들이 단어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사용하죠. 글을 알게 되면 그림 사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동의어 사전 중에서 국어 동의어 사전과 영어 동의어 사전은요, 한국인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뜻이 같은 단어를 찾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들로 영안사전과 한영사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말 단어에 대응하는 영단어가 무엇인지 찾을 때는 한영사전을, 영단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가 무엇인지 찾을 때는 영안사전을 사용하는 것이죠. 한동안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뜻과 뉘앙스를, 단어에 대한 뜻과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영사전을 보고 영어로 된 설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된 설명을 통해서 단어를 익혀야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콜린 스코빌드나 롱맨 같은 사전들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었죠. 하지만 영양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됐을까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은 되었지만 한국의 영어 실력은 157개국 중 121등, 사실 꼴등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소말리아나 우간다보다도 못합니다. 자, 제가 어떤 단어의 뜻을 보고 영양사전을 보고 몇 개 읽어드려 볼게요. 무슨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Having feelings of pleasure, for example, because something good has happened to you, or you're very satisfied with your life.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당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기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알아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한국어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당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기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happy인데요. H-A-P-P-Y, happy. 제대로 맞춤은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해석을 듣고 기쁜이라는 joyful이나 좋은이라는 fine 같이 비슷한 단어를 떠올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동물에 대한 단어를 들려드릴게요. A와 B가 각각 무슨 동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A입니다. A is a type of large wild cat. A has yellow fur and black spots and lives in Africa and Asia. A는 고양이과의 큰 야생동물이다. A는 황색 털과 까만색 반점이 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산다. 바로 B를 들려드릴게요. B is a wild animal that looks like a large cat with black spots on its body. B can run very fast. B는 큰 고양이처럼 보이는 야생동물로 몸에 까만색 반점이 있다. B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네, A는 leopard, 표범, B는 cheetah, 치타였습니다. 맞추셨나요? 맞춘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자연 다큐멘터리나 백과사전을 많이 본 사람은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마 구별하기 힘들 겁니다. 치타가 매우 빨리 달리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A와 B를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고양이과 동물은 많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A나 B를 표범이나 치타가 아닌 스라손이나 살쾡이 또는 제규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에 관심이 없거나 아직 어린애라고 한다면 심지어 호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전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다면 결코 좋지 않겠죠? 정답을 맞춘 사람도 사실은 이미 표범과 치타의 영단어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무튼 한국어로 설명해줘도 제각각인데 해석도 못하는 초보자들이 영영사전으로 어떻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생활영어 수준도 안 되는 초보자들이 영영사전을 본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어사전으로 한국어 단어 협박하다나 민망하다 같은 단어들을 공부하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아요. 또 글을 모르는 5살 어린아이에게 국어사전을 던져주고는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정말 현실성 없는 발상인 거죠. 물론 영영사전으로 공부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영영사전의 설명 방식 때문이 아니라 수록되어 있는 풍부한 예문과 함께 공부했기 때문인데요.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면요, 단어의 뜻은 물론이고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문법적인 요소들까지 함께 익히게 되는데 영영사전으로 공부했을 때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어 설명 방식 때문이 아니라 예문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영영사전이든 영한사전이든 어떤 사전이고 어떤 교재든 단어를 문장 속에서 학습할 수만 있게 하면 됩니다. 영영사전만의 특별한 성질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국어사전이 그렇듯이 영영사전은 미국인이나 저와 같이 이미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이지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무턱대고 사용하면 해석도 되지 않는 영어 때문에 또다시 좌절감만 맛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단어는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나 한국인이 알고 있는 개념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어로 사과라고 하는 사물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pple, 불어로는 plum, 스페인어는 manzana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사물이 다른가요? 아니죠. 발음과 철자 같은 그런 이름표만 다르게 붙여진 것이지 가리키는 사물은 같습니다.
이미 모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국어 단어를 보면 그 즉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영양사전처럼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말로 가볍게 정리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해석도 못하는 문장으로 된 설명을 보고 추정하는 것보다 happy는 행복한, kind는 친절한, 그리고 leopard는 표범, wolf는 늑대라고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헷갈리지 않아요. 영양사전으로 아무리 긴 설명을 받더라도 happy는 행복하니야 라고 배우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하고 시간만 더 걸릴 뿐이죠. 영한사전이야말로 전문가들이 영영사전을 해석해서 가장 적합한 한국어 동요를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영영사전 필수론을 펴는 사람은 영한사전은 일본에서 만든 영일사전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하는데요.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무시한다는 건 글쎄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면 되지. 그런 이유로 영한사전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일본인들 특성상 영일사전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미 예전에 고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고칠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영영사전을 써야 한다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간 것입니다. 요즘에는 네이버 영한사전만 봐도 예문들이 넘칠 만큼 많아요. 예문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영어 공부의 본질이고요. 당연히 이런 걸 이용하면 됩니다. 네이버 사전도 예문이나 해석이 틀린 게 종종 있긴 해요. 몇몇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해석도 되지 않은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속담 아시죠? 사소한 일 때문에 큰일을 망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Burn out your house to fright the mouse away. 영영사전 열풍이 있은 후에 불티나게 팔린 게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영영한 사전인데요. 영영사전에 한국어 설명을 덧붙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영어를 영어로 읽을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영영사전 열풍의 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영사전 예찬론자들이 영영사전을 봐야 한다고 말할 때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이유에서라면 차라리 영영한 사전을 보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대가사전을 보는 게 낫겠죠. 영양사전에 이런 설명이 있네요. The act or an instance of balancing on the head, usually with the hands as support. 이 단어를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물구나무석입니다. 영단어 headstand인 거죠. 그냥 headstand는 물구나무석이 이렇게 달아주면 사실 끝입니다. 7살 이상의 언어적 성인이라면 또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그냥 영한사전 설명처럼 물구나무 서기를 영어로는 headstand라고 한다더라. 이것이면 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요 쌤, 그러면 영한사전으로 공부해야 한단 말인가요? 전 그걸로 완전히 피부었단 말이에요. 훌쩍훌쩍. 그럴 리가요. 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들 마소. 자, 이제 그림사전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어를 배울 때 모국어인 한국어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주장 끝에 나온 또 하나가 그림사전입니다. 이런 그림사전이나 이미지를 이용한 학습법 뒤에는 한국어나 한글을 이용해서 배우면 단어가 개념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한국어 모양 그 자체로 기억된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이 있습니다. 듣고 말할 때 영어를 영어로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에 한국어를 거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인데요. 다시 말해서 독해나 듣기 할 때 한국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어 단어를 두뇌와 연결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주장이죠. 실제로 이런 느낌을 받아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영양사전이나 그림사전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전혀 다른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그림 사전은 팔리고 있고 또 이인혜 씨 같은 연예인이 광고하고 있는 내세기 머드 같은 학습기들도 그림 사전과 같은 원리인데요. 이 주장의 바탕에는 반드시 그림으로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가 된다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의 철자와 발음이라는 외피를 입혀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까 사과를 한국인은 사과로, 미국인은 apple, 프랑스인은 pomme, 스페인 사람은 manzana라고 철자와 발음을 다르게 말한다고 했죠. 사랑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인은 love, 일본인은 I라고 철자와 발음을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단어가 가지는 철자나 발음은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개념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개념을 익힐 때 미국인은 love라는 철자와 발음으로 배웠고 일본인은 I라는 철자와 발음으로 또 한국인은 사랑이라는 철자와 발음으로 익힌 거잖아요. 어떤 철자와 발음으로 익혔든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단어를 익힐 때 한국어의 도움을 받든 일본어나 영어의 도움을 받든 또 그림으로 공부를 했든 익힐 때 어떤 방법을 썼든 간에 머리에는 동일한 개념으로 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으로 단어를 익히거나 한국어나 한글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영어를 잘 합니다. 제가 한국어에 도움 없이 영어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영어 단어를 배울 때 한국어로 배웠다고 해서 그 단어의 내용이 개념의 형태가 아닌 한국어 그 자체로 기억이 되는 거라면요. 예를 들어서 watermelon을 이렇게 다른 글자체로 쓰인 것으로 공부하면 그 개념도 명조체 수박, 고딕체 수박, 필기체 수박식으로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글자체로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남는 것은 이미 평소에 알고 있던 수박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수박이라도 이렇게 서로 다른 그림으로 공부한 사람은 워터멜론의 개념도 서로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요즘 수박의 모양 참 다양하죠? 그림으로 배워야 제대로 익혀지는 것이라면 길쭉한 수박 사진으로 배운 사람과 네모난 사진으로 배운 사람, 또 속이 빨간 수박으로 배운 사람, 그리고 황금색 속을 가진 수박으로 배운 사람은 워터멜론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읽거나 들을 때 워터멜론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익힐 당시에 사용했던 글자체나 수박 그림이 중간에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이용해도 그냥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수박의 개념이 떠오를 뿐이죠. 사람은 단어나 문장을 어떤 글자체로 익히든 또 어떤 그림으로 배우든 또 영어로 배우든 한국어로 배우든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매개체를 이용하든 결국 개념의 형태로 머릿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념이 아니라 한국어의 형태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주장인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어의 도움은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는 모국어입니다. 모국어는 사물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함께 익혀지기 때문에 모국어는 그 자체가 개념을 가장 폭넓고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박이라는 단어는 살아오면서 알게 된 수박에 대한 모든 체험의 결과가 깃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장의 그림보다도 훨씬 분명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 수박을 한 통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박의 그림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영양사전의 설명처럼 초록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빨간 과육에 검은 씨가 알알이 박혀있는 둥글고 큰 과일 하나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아저씨 수박 하나 주시겠어요? 이렇게만 말해도 아주 분명하게 개념이 전달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시장 상인에게 한국어 단어 수박은 그분이 알고 있는 수박의 개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어를 익힌다는 것의 실체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미 알고 있는 모국어에 대해 외국어 동의어를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수박의 한국어 동의어로 수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 같죠? 영어 동의어는 바로 watermelon이죠. 한국어 동의어 수과와
영어 동의어 watermelon을 익히는 데 있어서 차이라고 한다면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품고 있는 문법 정보가 아주 약간 차이 날 뿐입니다. 따라서 영어 watermelon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전은 그림이나 영양사전이 아니라 단순히 수박을 수거하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지? 이 질문에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방식인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이 원리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수박의 개념을 그림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다시 갓난아기가 되라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이들이 그림 사전으로 영단어 외웠는데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박 그림을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watermelon이라고 붙여놓았으니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수박은 영어로 watermelon이란다 이렇게 한국말로 알려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영어 humiliation의 개념은 굴욕입니다. motto는 좌우명이고 rough는 대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표현한다고 한들 과연 모든 아이가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 교재 영어 탈피를 이용해서 공부한 경우 수록된 16,000단어를 학교에서 단어 좀 많이 외웠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3개월 정도면, 그리고 영어를 우리말처럼 읽는 것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 시작해도 1년 남짓이면 가능할 것을 아직 사물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영어 그림 사전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거, 글쎄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우리 영어 탈피로 큰 성과를 내신 모든 분들은요, 그림이나 영양사전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영한사전, 한영사전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책에 있는 영어와 그 해설인 한국어의 도움만을 받을 뿐입니다. 한국어의 도움을 받은 경우 역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면 1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매월 끊임없이 올라오는 영어 탈피 성공 후기는 거짓이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해보세요. 후기들마다 정말 생생합니다. 이제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영양사전도 안 된다, 그림사전도 안 된다라고 하니 답답하실 것입니다. 결론은 영한사전도 한영사전도 영어 공부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말씀을 드리니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친 방식이 사실 영한사전의 수록 형식을 빌린 것입니다.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어도 세계 157개국 중 121위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도, 또 영양사전이 마치 대안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된 것도 이 영한사전이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은 동의어 사전이라는 점만 놓고 본다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처럼 영어와 한국어 양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영양사전이든 영한사전이든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그거밖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영어 학습에 사용하기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수록 형식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 정상적인 어휘력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아주 나쁜 역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가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의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의 수록 형식은 그런 선행 과정 없이 검색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전은 검색의 용도인데 이것을 공부 용도로 쓴 것이 잘못이긴 하죠. 사람은 단어를 알아갈 때 철자나 발음이 같아도 개념이 다르면 각각 다른 단어로 인식합니다. 또 단어만 따로 외운 다음에 문법 공식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단어를 익히는 그 당시에 그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들과 어울려 사용되는지, 또 문장에서는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와 같은 문법 정보까지를 통합적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영한사전은 철자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별개의 단어를 마치 같은 단어인 양 표시하고 있어요. 좋은이라는 fine과 가느다란이라는 fine이 같은 단어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네, 같은 단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불이 타다라는 타다와
자전거를 타다라는 타다는 같은 단어입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단어죠. 사전에서 같이 붙여놓든 아니든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봄이라는 spring과 용수철이라는 spring은 어떻습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보면서 I like spring, 나는 봄이 좋아 이러는데 이 spring을 용수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단어는 단 하나의 유일한 개념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말해도 순간적으로 상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철자가 같든 발음이 같든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개념, 즉 단어의 뜻이 다르면 서로 별개의 단어인 것입니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제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한사전은 검색의 목적이기 때문에 철자만 같으면 fine은 좋은, 훌륭한, 가느다란, 정교한, 고급의, 맑은, 벌금 이런 식으로 달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종이가 귀한 시절이라 지면 절약을 위해서 영단어는 한 번만 쓰고 뜻을 쭉 나열한 건데 여러분은 이걸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서는 이 형식에 따른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해왔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출판사만 다르지 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영어가 영어로 바로 이해되지 않고 마치 한국어가 중간에 떠오르는 느낌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영양사전이나 그림사전을 이용하지 않아서가 아닌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영어를 읽으면요. 문장에 놓인 영단어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그 문맥에 맞는 정확한 개념을 떠올립니다.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이리저리 역순 해석하지 않고 한국어를 읽는 것과 똑같이 순차 읽기가 됩니다. 이게 가능한 건요. 바로 제게는 영단어와 개념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있기 때문이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다이얼로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fine 얘기를 또 해보죠. 이 붓은 가는 선을 긋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The brush can be used to draw fine lin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가느다란이라는 뜻의 fine이 쓰였습니다. 저는 fine line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가는 선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속도 위반은 $4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말은 The penalty for speeding is a fine not exceeding $400.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벌금이라는 fine이죠. 당연히 fine line이라고 할 때의 fine과 벌금이라는 fine은 다른 것이죠. 글씨를 쓰다의 쓰다와 모자를 쓰다의 쓰다는 서로 다른 단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느다란이라는 fine과 벌금이라는 fine도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교나 학원에서는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fine의 뜻에는 훌륭한, 좋은, 맑은, 가느다란, 조밀한, 정교한, 벌금 이런 뜻들이 있다고 가르치죠. 그렇다 보니까 The brush can be used to draw fine lines. 이 문장에 있는 fine은 가느다란이고 또 The penalty for speeding is not a fine exceeding $400. 여기서 fine은 벌금인데 전혀 다른 의미인 훌륭한이라는 뜻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 시작해서 문맥을 보고 유추 해석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글씨를 쓰다의 쓰다와 모자를 쓰다에서의 쓰다와 입맛이 쓰다의 쓰다 또 돈을 쓰다의 쓰다는 철자나 발음이 같아도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로 익히고 사용하면서도 유독히 영어만큼은 훌륭한이라는 fine, 가느다란이라는 fine, 벌금이라는 fine을 한몸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가느다란이라는 fine과 훌륭한이라는 fine과 벌금이라는 fine은 서로 다른 각각의 단어다라고 배웠었으면 그만인 거예요. fine의 기본 의미를 훌륭한으로 정해놓고 나서 거기서 가느다란이나 맑은, 벌금과 같은 뜻을 유추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단어와 그 단어의 개념이 직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한국어를 중간다리로 쓰는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어는요, 말씀드렸듯이 단 하나의 유일한 개념만을 가지는 것이 불변의 진리인데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이상한 교육이 계속되다 보니까 죄 없는 모국어가 이 문제를 만든 것처럼 누명을 쓴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는요, 철자나 발음이 같아도 각각 별개의 단어로 배웠고 또 그렇게 인식하면서도 유독 영어는 그게 아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인 거죠.
혹시 붓글씨 잘 쓰세요? 요즘 알바 쓰는데 얼마면 되나요? 햇볕이 뜨겁다. 모자 쓰고 나가거라. 아, 이 약 진짜 쓰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쓰다라는 한국어입니다. 글씨 쓰다의 쓰다를 말하고자 하면서 다른 쓰다인 돈을 쓰다나 모자를 쓰다, 또 맛이 쓰다라는 개념을 가진 쓰다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면 순간적으로 들려오고 답변해야 하는 대화 상황에서 영어와 개념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로 든 쓰다는 서로 별개이고요. 별개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연결이 가능하다는 사실, 상식입니다. fire를 예로 든다면 불이라는 fire과 해고하다는 fire과 발사하다는 fire는 당연히 서로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을 사전에서 동음이어로 분류하든 다이어로 분류하든 그 분류를 어떻게 해놓든 현실에서는 다른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같은 단어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fire를 가르칠 때 불의 의미를 기본 의미로 정해놓고 거기서 해고하다나 발사하다를 유추하게 합니다. 영단어와 개념이 바로 직통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중간에 뭔가 낀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들면서 머리는 멍해지고 입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You're fired. You don't need to come to work anymore. 넌 해고야. 더 이상 일하러 나올 필요 없어. You're fired. 넌 해고야. 해고하다라는 fire로 바로바로 알아들어야 내가 왜 잘려야 되는데? 이렇게 대들기라도 할 텐데 fire를 불로 생각하고 나서 거기서 해고하다로 옮겨가야 하니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공부 방식이 생긴 이유가 바로 영한사전의 수록 형식을 비판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영영사전뿐만 아니라 영한사전도 영어 공부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해왔기에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도 소말리아나 우간다보다 못한 세계 꼴찌의 영어 실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한사전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영영사전을 써라, 그림사전을 써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영한사전의 수록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사람은 단어를 배울 때 발음이나 철자가 같더라도 개념이 다르면 모두 다른 단어로 인식하죠. 우리 일요일날 산이나 한번 탈까? 각자 알아서 준비물 좀 잘 챙겨와. 이 말에 타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슨 타다일까요? 당연히 산을 타다에서 타다죠. 그런데 타다라는 말에는 말을 타다라는 타다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말 탔거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쓰잖아요. 산 타자고 준비물 가져오라 그랬는데 등산화, 등산복, 김밥은 안 가져오고 산에 말을 끌고 온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등산하다의 타다와 승마하다의 타다가 얼추 비슷한 뉘앙스가 있고 아무리 닮은 단어라고 해도 단어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산에 말을 끌고 올 사람은 없습니다. 불이 타다, 가야금을 타다, 박을 타다, 월급을 타다, 커피를 타다 같이 이런 데서도 타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타다를 서로 맞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유독 영어만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어 공부에 있어서 사전은요, 어떤 것이든 대안이 아닙니다. 그냥 저처럼 이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업무적 필요에 의해서 참고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한 후에 사전을 찾아본 것이지 말을 배우기 위해 사전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캐캐묵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외국어 공부할 때 유독 사전을 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초보자에게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좋은 사전은 없습니다. 사전은 공부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더욱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는 그 공부에 가장 걸맞게 만들어진 교재를 이용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교재 영어 탈피는요,
한창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5, 60대 어른들과 주부들까지도 말하기 영어 공부에 다시금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매월 많은 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50대 중반이신 아폴로님의 후기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원본글 전문은요, 카페에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탈피를 통해 향상된 점은 CNN 등 영어 방송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또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들리고 스피킹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표현으로 빠르게 영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리딩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정확해졌습니다. 더불어 영어 단어 하나하나에서 뭐라고 할까요? 맛을 느낀다고 할까요? 조금 짜릿한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탈피는 정말 훌륭한 영어 공부 교재라고. 제가 본 어떤 교재보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아끼는 지인들에게 몇 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기의 주인공이신 아폴로님을 포함해서 모든 영어 탈피 이용자께서는 우리 교재 영어 탈피 말고는 영양사전도 영안사전도 그림사전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진 교재 하나만 있으면 학원을 다닐 필요도 사전을 찾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영어 공부할 때 한국어나 한글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다는 한간의 주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의 도움은 꼭 받으시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장작불을 피울 때요. 두꺼운 장작개비에 바로 불을 붙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른 풀이나 낙엽 같은 불쏘시개를 사용하죠. 먼저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서 그 불쏘시개를 활활 타오르게 한 다음에 그 불로 장작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꺼운 장작개비도 잘 타게 되죠. 장작불이 잘 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렇죠. 더 이상 불쏘시개를 넣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한국어를 바로 그 불쏘시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탈피를 끝내게 되면 영어를 이리저리 역순해석 또는 점프 해석하지 않고 한국어를 읽는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또 한국어로 된 책을 읽는 속도에 버금가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미 영어 그 자체로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한국어가 생각나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불쏘시개인 한국어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때부터는 영어 그 자체로 읽는 것이죠. 바로 영어식 사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는 배척해야 하는 나쁜 것이 아니고요. 장작불에 불이 붙으면 불쏘시개를 더 이상 쓰지 않듯이 영어를 영어로 읽고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히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하지만 처음에는 꼭 필요한 인도자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는 감사히 잘 이용하면 되는 거죠. 혹시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물어보세요. 본인이 진짜로 한국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영어 공부를 했는지 말이죠. 저는 영어를 잘합니다. 만약 영어를 다시 배우라고 해도 장작개비에 불이 제대로 옮겨 붙을 때까지는 모국어인 한국어를 불쏘시개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영어 탈피나 영어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글로든 또는 이렇게 방송으로든 꼭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다양한 주제로 방송될 거예요. 다음 주제는 6개월만 공부하면 어떤 외국어든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